부실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된 가운데 미래저축은행의 김창경 회장이 고객 돈 200억 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5개월 전부터 중국에 밀항을 준비해왔고 이미 선주 김모 씨에게도 300만 원을 밀항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70억 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4개의 저축은행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으로 경제편을 모셨습니다. 동아일보 경제배 이진 차장 나오셨습니다. 이진 차장, 요새 좀 고생이 많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그 금융위원회가 새벽 6시에 그 전격적으로 저 4곳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우선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얘기 나누는 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금융위원회가 어제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4곳입니다. 이 중에 3곳,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 3곳은 지난해 9월에 경영 개선을 하라고 유예를 받았던 곳입니다. 말미를 받았지만 7개월간 성과가 없어서 이번에 퇴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솔로몬 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고 나머지 3곳의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를 밑돌았습니다. BIS 비율은 통상 8%를 넘어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의 총 예금액이 7조 원이 넘고 예금자 수는 36만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3일간 예금이 묶이는 이 36만 명의 예금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조치 중에 보니까 이제 그 6개월간 영업정지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기 자본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라. 네. 또 그리고 임원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직무집행 정지 그리고 관리인을 선임해라 또 내용도 있고 그 혹시 또 이게 정상화가 안 돼도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도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영업정지를 하면서 그 해당 저축은행에 45일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7개월간의 여유를 받고도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4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정상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개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지난해 이후 모두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중에 정상화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하기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인수하든가 인수하지 못한다면 가교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세워서 예금자들에게 돈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제일 궁금해할 만한 사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돈을 이 정지당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아마도 그 예금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을 찾아야 되는데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찾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2개월간 급한 돈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서 가지급금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 8, 9, 3일간은 돈을 찾을 수 없고요. 10일부터, 즉 3일 뒤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먼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그 원금 기준으로 내주는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를 맡긴 고객한테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0%까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 원금을 2억 원을 맡겼다고 하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8천만 원을 다 드리지는 않고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4,800만 원 정도 맡기신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2천만 원까지만 주면 당장 급한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금 담보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담보대출을 합해서 최고 4,500만 원까지 일단 들여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가서 해당하는 저축은행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가져도 되고 농협,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 이제 요 은행들의 300여 개 지점을 대행 지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은행들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어느 지점으로 가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해당 지점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그 해당 지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점포에서 다른 은행,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점포에서 찾을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찾으러 갈 때 좀 서류 같은 거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찾으러 가실 때는 예금자 본인이 거래하셨던 그 저축은행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또 그 통장은 이제 영업이 정지가 됐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거래하는 제3의 은행의 통장, 그 다음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가지급금은 일단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만 먼저 받잖아요. 네네. 그럼 나머지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다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그 점을 아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을 4,500만 원을 했는데 예. 가지급금은 2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돼 있지만 담보대출도 그 예금 전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요 문제의 저축은행이 3, 4개월 지나서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문제의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돼서 그 예금이 이제 고스란히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보험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까지를 이제 내드리게 됩니다. 예. 아까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네. 막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문의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 저축은행에 두 가지 이제 구자를 들고 있다. 한쪽에는 예, 3천만 원, 한쪽에는 2천만 원. 이런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한 곳 그리고 개인 한 명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각각 4천만 원, 4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이제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8천만 원인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5천만 원까지만 된다. 그러면 나는 3천만 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준으로 예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4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부인 명의에 본인 명의에 4천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예. 그러면 가령 다른 지금 정지된 네. 다른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넣었다. 그런 경우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지점 한 곳, 네. 그다음에 개인 한 명, 이렇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개인이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A 저축은행에도 5천만 원을 넣고 B 저축은행에도 5천만 원을 넣었으면 둘 다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은행에 가서 소용이 없었는데 혹시 이제 예금주들께서는 혹시 내 돈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오늘 점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포로 가시면 뭐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과거 작년에 이제 16개 은행이 퇴출됐을 때, 저축은행이 퇴출됐을 때,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휴일에 영업정지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많은 예금자들이 이제 해당 지점에 몰려서 아주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금융당국에서는, 매우 본 지점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급한 분이 아니시라면 좀 여유를 두고 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직접 가시지 않아도 그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필요한 게 공인인증서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도 마음 급한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신청이 폭주할 수가 있어서 금융당국에서는 10일 오전은 좀 피해 주시면 좀 편하시겠다. 이렇게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 그 예금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작년에도 이제 금융당국이 추가 퇴출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가 되고 나니까 야 그럼 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더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금융기관에 나올 수 있습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이 20개 저축은행을 끝으로 일제 단속식 이제 그 저축은행 평가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없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는 아마 금융당국 본인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이 5곳이 있습니다. 뭐 지방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한데
좀 불안해하시는 그 계열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셔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그 저축은행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금융당국에서 그 저축은행도 추가로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금자들께서 5천만 원 이내에는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서둘러 가셔서 뭐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서둘러 가셨다가 혹시 돈이 더 묶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관련된 기사를 쭉 읽다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요. 뭐 이 처리 문제보다는 애초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나.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면 BIS 비율이나 이런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당국은 그때그때 보면서 좀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그 시그널을 갖고 문제다, 시정해라, 또 벌금을 물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왜 꼭 문을 닫게 될 지경이 이르러서야 칼을 뽑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한 게 지난해 1월부터였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이제 20개 저축은행을 퇴출을 시켰는데요. 그동안에 좀 저축은행을 평소에 이렇게 잘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분명히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그 금융당국의 금융당국 자체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겨서 금융당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혼란을 자신들도 피해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잡듯이 부실을 찾아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지표가 멀쩡했는데 부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계속 그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이 지경에 이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일제단속식 영업정지나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위험이 생기면 바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경영 개선을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을 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철저한 좀 대책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그 일반 시민들이 좀 예금주들이 좀 더 붕괴하는 것은 이게 예금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그 저축은행 회장들이 돈을 빼서 밀항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 재산을 또 빼돌린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동희 사장. 네. 그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소유주들의 그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났는데요. 그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그 회장은 3일이죠. 그 화성시 궁평항으로 해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적발이 됐는데요. 그 밀항하기 직전에 200억 원의 돈을 빼내서 그 130억 원은 지금 현재 중국으로 넘어간 것까지 추정이 되고 있고요. 70억 원만 반납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흔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좀 빼돌리기 위해서 그 주택을 부인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기네 그 자회사가 파산해서 그 청산금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또 돈을 챙겨서 모두 75억 원의 그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오늘 뭐 몇 달 전에 그렇게 명의 이전 같은 걸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낌새를 채고 본인은 이렇게 좀 대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두 회장 모두 그 몇 개월 전부터 이 같은 그 조짐을 좀 보여서 금융당국이 포착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그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수개월 후에는 이런 그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 다 이제 불법 행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좀 시작된다 그러죠? 네,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 내지는 부정 대출이 있었느냐라는 대목에 좀 집중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유주들이 그 개인 재산을 빼돌렸는지 하는 대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그 저축은행 로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은행들이 또 퇴출 저지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관계 쪽에 금품을 제공하는 로비를 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금융당국이 뭐 예금자 보호에 대한 뭐 철저한 대책을 뭐 내놨지만 예금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금자분들도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피해를 덜 본다고 하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